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기묘한 이야기 시작할 건데요. 기묘한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TV에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일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요. 한 여성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대체 그 여성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오늘도 그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게요. 자, 일본에서 가장 비슷한 범인을 한국에서 굳이 찾자면 저는 이 사람을 말하고 싶어요. 혹시 이 사람 알고 계신가요? 자, 그의 이름은 신창원입니다. 자, 지금도 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 그는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역하고 있던 중에 1997년 부산교도소의 화장실 쇠창살을 쇠통달로 절단하고 탈옥합니다. 한국에서 탈옥이라니 진짜 있을 수 없는. 이후 약 2년 동안 전국으로 가면서 약 9억 8천만 원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9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진짜 작은 돈이 아니다. 자, 그 훔친 돈으로 뭐를 했냐. 유흥업소에 갑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호스티스 여종업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녀들과 동거를 했고, 그리고 그녀들의 집을 아지트로 삼아요. 자, 동거할 곳이 없어. 어떡해? 잡힐 것 같아. 탈옥했으니까. 그럴 때는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생활했대요. 먹을 게 없잖아? 쥐를 잡아가지고 쥐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기도 했대요. 자, 신창원은 담당 형사였던 원종열 경장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해요. 도망치던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어요. 완전 초인적인 진짜 힘을 발휘한 거지. 자, 경찰은 신창원의 검거를 위해서 막 헬리콥터 띄우고 막 전경 다 동원하고 이랬는데 번번이 실패해. 무려 13번이나 신창원을 눈앞에서 놓쳐요. 그래갖고 수많은 경찰관들이 이 신창원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막 사퇴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1999년 7월 16일 그가 숨어있던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관 수리를 의뢰받은 한 수리공이 제보를 한 거야. 여기 지금 신창원 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그때 신창원을 검거하게 됩니다. 이후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김진희는 광주 동부 경찰서장으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부파 공작원으로 알려진 수리공은 경찰의 특채가 됩니다. 쩔지. 자, 그때 당시에 신창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더 자세하네요, 그 신창원. 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말이야. 선생님이 너 참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나 여기까지 안 왔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선생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돈도 안 가졌는데 뭐하러 학교에 기어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내 맘속에 그때부터 악마가 생겼어. 라고 했대요. 이게 신창원의 907회 고백이라는 그런 자서전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아마 쓰여있던 내용입니다.
신창원은 재검거 이후에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아요. 그리고 수감 중에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를 연이어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합니다. 하지만 2011년 8월 18일 자신의 감방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중태 상태에 빠졌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 기묘한 이야기 아니에요? 기묘한 이야기는 일본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 신창원처럼 유명한 도주범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도주범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일본의 그 유명한 도주범이 누군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녀의 이름은 후쿠다 카즈코라는 이름입니다. 자, 후쿠다 카즈코의 도주기간은요, 신창원한텐 미안하지만 그녀가 한 수 위예요. 그녀의 도주기간은 무려 14년 11개월 10일입니다. 와우. 그녀는 1997년 아주 그 일대를 풍미한 호스티스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어떤 호스티스? 7개의 얼굴의 호스티스로 유명해요. 자, 그런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찬찬히 올라가 보도록 해요. 자, 그녀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겠죠? 바로 한국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녀의 어린 시절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녀의 어린 시절입니다.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얼굴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동일 인물이에요. 자, 일단 후쿠다 카즈코는 1948년생입니다. 일본 시코쿠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에히메현 가와노에시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자택에서 매춘업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몸 파는 일을 한 거야.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자, 현리 카와노에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2학년 도중에 다른 현립 이마바라 미나미 고등학교에 편입했으나 3학년 1학기 때 퇴학을 당하게 돼요. 자,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녀의 그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다가 그녀는 강도죄로 마츠야마 형무소에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16살 때 일이었어요. 1966년 당시에 16살 때 강도죄로 복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뭐 가정생활을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릴 때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았어. 그리고 이혼을 하셨어. 그리고 어머니는 집에서 매춘업을 하셔. 근데 그런 걸 딸이 보고 자랐어.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자기야 나 돈이 없어.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고 생각해봐. 매일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엄마를.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온전케 자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녀만을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1964년 그녀가 복역 다 하고 있을 당시에 일본의 조직폭력배 간의 제1 마츠야마 항쟁으로 불리는 야마구치 쿠미죠. 야마구치 쿠미와 그리고 고우다카이라는 그런 되게 유명한 그런 야쿠자들이 총격전을 한 거야. 그러다가 체포가 돼. 그래서 고우다카이의 복역수가 형무소의 간수를 매수합니다. 야쿠자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지. 어떻게 매수를 하냐. 사실 그 간부가 형무소 간부가 그 복역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은 거야. 돈을 이렇게 따먹은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그 돈을 자기한테 뇌물을 준 사람들은 이렇게 좀 봐주고 좀 편의를 봐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다 야쿠자한테 딱 걸린 거지. 그래서 야, 너는 돈 받았지? 경찰이 이래도 되나?
아니 되면은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간수를 매수해. 그래서 간수가 그 남자 그 조직폭력배 야쿠자의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꼼짝 못하게 된 거야. 약점을 잡힌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 복역할 때 그때 폭력배 항쟁으로 많은 야쿠자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체포가 된 거야. 근데 그러던 중에 또 어떤 다른 한 사람이 형무소 간수에게 뭘 부탁했어. 근데 그게 불법이었어. 그래서 그 편지를 붙인 거야. 부탁을 받아가지고 간수한테. 근데 이때 간수가 조직원한테 금품을 받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되게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야쿠자들이 이제 그 간수한테 약점을 잡으면서 이제 그 놀아나게 되면서 형무소 생활을 너무 마음 편하게 하게 된 거야. 그 야쿠자들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형무소 직원들이 폭력배 밑으로 가게 된 거지. 아, 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뭐 어쩌겠어. 일은 잘리기 싫고 나는 경찰인데. 그래서 조직폭력배가 야쿠자가 형무관을 협박하거나 형무관을 때리는 일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일상이 된 거야. 형무관은 예예 조직폭력배 그 야쿠자는 일로 와봐. 담배 좀 하나 갖고 와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인과 형무관의 그 체계가 거꾸로가 되기 시작해.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였냐. 조직원들 있잖아. 그 형무소의 열쇠까지 휴대하게 된 거야. 그래서 형무소 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말이 안 되지, 그치? 근데 어쩌겠어. 그리고 그 형무소 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 그리고 다른 수용자가 이제 다른 그 면회받은 그 가족들이 준 예치금 횡령 이런 것까지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형무소 안이 이제 또 막 범죄의 무법지대가 된 거지. 그러다가 강간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강간 사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여자 그게 뭐 따로 되어 있나 봐. 형무소 안에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런데 얘네들이 그 키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밖에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형무소 거기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강간 사건이 이렇게 막 일어났는데 그때 그 피해자가 후쿠다 카즈코예요. 16살 때. 자, 이때 형무소 내 강간 사건이 당시 일본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완전 사회 문제로 발전하게 된 거야. 그때 매수당했던 2명의 부간수장, 그러니까 형무관 2명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살을 해요. 자,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출신인 후쿠다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고 매춘업소를 운영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앞에 살게 됐는데 또 이제 엄마가 매춘을 하는데 나도 이제 지금 학창생활이 별로 안 좋은데 거기다 문제 일으켜갖고 형무소까지 왔는데 형무소에서까지 야쿠자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도 정말 굴곡이 너무 심한 거지. 그래서 그때 그녀는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돼요. 자, 그런 그녀는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출소를 하자마자 그녀가 선택한 직업이 뭐였는 줄 알아요? 바로 캬바쿠라의 호스티스예요. 캬바쿠라가 뭐예요?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캬바쿠라는 뭐냐면 여성분들이 손님을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따르면서 손님 옆에 앉아가지고 접객하는 행동을 그런 일을 하는 데가 바로 캬바쿠라예요. 드레스 입고 이라시아마세.今日忙しかったよね. 오늘 바빴죠? 술 한잔 할래요? 약간 이런 일을 하는 곳을 바로 캬바쿠라라고 해요. 자, 그녀가 호스티스로 일할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녀가 일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호스티스로 일하는데 그녀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여성이었어. 자기가 넘버원이 아니면 싫은 거야. 그 미세의 인기 넘버원이 아니면 싫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른 넘버원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그 당시 실제 가게의 넘버원이었어.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게 있어. 캬바쿠라 같은 데 가면 지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쟤랑 같이 술 먹을래. 그러면은 이 여자애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럼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야. 지명비를 받는 게 있어. 근데 후쿠다 카즈코는 이 여자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얼굴만 반반해가지고 뭐 볼 게 있다고. 내 손님이었는데. 그녀의 질투심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러고 있던 도중 이 넘버원 여성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저기 나 사실은 고민이 있는데 고민 상담 좀 해줄래? 라고 하면서 이 넘버원 여성의 집으로 가요. 넘버원 여성은 그럼 집으로 와 라고 해서 그녀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넘버원 여성이 또 가만히 있으면 됐을걸 후쿠다 카즈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볼래? 아우 그 사장님이 내가 받기 싫다는데도 굳이 이런 선물을 주신다. 비싸 보이긴 하는데 예쁘지? 라면서 손님에게 받은 선물을 후쿠다 카즈코에게 자랑을 해요. 그러자 그녀가 질투심에 눈이 돌아서 그만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죽어! 이러면서 질투심에 돌았겠죠. 눈이. 뭘 받았다고? 니깎게! 이러면서. 자, 그럼 그녀가 원래 이렇게 막 욱하고 질투심 많고 욕심 많고 완전 이렇게 성격 컨트롤 잘 못하고 그런 여성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녀와 함께 이 캬바쿠라에서 일했던 한 스태프분의 인터뷰 영상을 K짱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성의 인터뷰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顔合わせがあって、そこで知り合いました。 자, 새로 생긴 크라브, 그런 캬바쿠라 같은 크라브 그 손님 접객하는 호스티스가 일하는 그런 곳에서 처음에 이제 이 요코짱을, 후쿠다 카즈코짱을 만나게 됐대요. 同じクラブで働いていた。 はい。 그럼 같은 크라브에서 같은 거기 술집에서 일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네 이랬어. どんな方でしたその時の印象は。 어떤 사람이었어요? 후쿠다 카즈코상은 그때 후쿠다 카즈코상은요? 優しくっていい人だったんです。 야사시쿠 때 이이도 다딴데스 이래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녀가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평소에는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그랬던 여자래. 같이 일했던 이 당시에 같이 일했던 이 여성분이. 그런데 후쿠다 카즈코가 쓴 편지가 있는데 그녀가 쓴 편지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뭐라고 썼냐. 언론에서는 그녀가 질투해서 넘버원 여자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녀의 진심 어린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 후쿠다 카즈코의 자필 편지예요. 検察側からは私がもう以前から売れっ子の3人売れないホステスの私が嫉妬心を起こして計画をしてお金や家具を奪う決心をしていたと言われているところなのよ。本当にため息が出ます。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되게 잘 나가는 이 호스티스, 이 여자를 질투해가지고 나는 되게 못 나가는 호스티스여서 너무 잘 나가는 이 여자를 질투해서 내가 그걸 계획을 새겨가지고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여자 돈이랑 가구랑 이런 거를 다 훔쳤다고 그렇게 말들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계속해서 보시죠. 私はとても売れないホステスでちゃんに嫉妬していたように疑われるし 나는 되게 못 나가는 호스티스여서 되게 잘 나갔던 이 여성을 질투했었고 調書でもいかにもそ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 조서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식으로 내가 되게 못 나간 호스티스여서 그녀를 질투해서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고 써 있었습니다. なぜ私をそんなに売れないホステスに仕立て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왜 나를 그렇게 못 나간 호스티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였냐고.
왜 그런 식으로 나를 써야만 했는지. とても疑問です。 너무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나를 너무 못 나가는 호스티스라고 그렇게 칭하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야. また、マスコミや本などでもそ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でしょう。 매스컴이나 이런 잡지나 책 같은 데도 제가 되게 못 나가는 그런 식으로 써 있었겠죠. のマスターもママも私がナンバー3だったことは分かっているはずなのに、こうして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일했던 마마랑 매니저나 그런 사람들도 내가 그 당시 거기서 일했을 때 넘버 3였던 거 알고 있을 텐데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편지에 적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편지에 적은 거야. 왜 나를 그렇게 못 나가는 호스티스가 잘 나가는 호스티스를 질투해가지고 살인한 것처럼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쓰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한숨이 나와요. 내가 넘버 3였던 거, 그때 이랬던 마마랑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여자 사장을 마마라고 그러거든요. 마마랑 그때 이랬던 매니저랑 다 알 텐데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그녀가 뭐랄까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나를 왜 못 나가는 호스티스라고 썼냐, 이게 조금 메인이 되는 그런 글인 것 같은데 저만의 착각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같이 일하고 있던 1982년 마츠야마 시내에 31살의 그녀의 동료였던 넘버 1 호스티스를 목 졸라 살해한 마츠야마. 호스티스 살해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집에 있던 집안 가재도구, 비싼 것들 있지. 비싼 것들을 일체 다 가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행방을 감춰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 한 명이 이 죽은 여자 시체를 혼자 이렇게 끌어가지고 어떻게 숨기긴 좀 힘들잖아.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게 뭔지 알아? 그때 그녀는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도 있는 상태였어, 후쿠다 가즈고는. 자기야, 나 지금 사람을 죽인 것 같아. 나 좀 도와줘요. 빨리.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전화를 받고 이 여성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의 아내와 함께 그녀의 시체를 깎고 나와서 산속에 묻어요. 이 여자와 함께. 자, 그 당시에 시체가 발견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됐어요? 비가 온 거예요? 뭐예요? 대담하게도 도주를 하잖아. 그녀는 경찰에 잡히기 싫다고. 난 잡히기 싫어. 평생 감옥에 있기 싫어. 당신은 감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 난 거기 들어가느니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냥 도망가. 하지만 그녀와 달리 남편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남편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고 경찰과 함께 시체를 묻은 산속으로 가서 시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녀는 도주 중에 수도 없이 이름을 바꿔가요.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게 뭐였는지 알아? 똑같은 얼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녀가 성형을 하기 시작합니다.